리더십의 기본 토대는 신뢰다. 리더에게 신뢰는 얼마나 중요할까? 가장 중요하다. 신뢰는 리더십의 토대이며 팀과 조직뿐 아니라 한나라를 결속시키는 단단한 파출과도 같다. 사람들의 신뢰를 거듭해서 깨뜨린 리더는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정부, 교육, 기업, 종교, 미디어, 예술, 스포츠, 의료 등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훼손된 신뢰는 리더의 영향력을 떨어뜨리고 조직을 무너뜨린다. 신뢰를 상실하기 시작할 때 나는 우리 사회의 신뢰, 특히 리더에 대한 신뢰가 늙을수록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금까지 지켜봤다. 1950년대에서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연방정부를 믿었다. 당시 미국인의 약 80%는 연방정부가 대체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날 정부를 신뢰하는 미국인은 24%에 불과하다. 2020년 갤럽이 실시한 연구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이 나라의 모든 지구권을 흔들어서 가장 신뢰도가 낮고 윤리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으로 국회의원을 뽑았다. 응답자 중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높음 또 매우 낮음이라는 답한 사람은 9%에 불과했다. 정부를 이끄는 이 리더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너졌을까? 나는 1960년대 중반 후반 베트남 전쟁부터라고 생각한다. 존 케네디 대통령은 재임 첫 해인 1961년 미국이 남베트남을 지원함으로써 공산주의자들과 맞서 싸우고 그들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미국인들은 대부분 케네디를 지지했다. 원래 그는 베트남의 비군사적인 원조만을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그의 400여 명의 그린 베레 특공대원들을 군사공무원 명목으로 파병했다. 케네디는 다음에도 1만 2천 명의 공무원을 베트남에 추가로 파병하고 300대의 군용 헬기와 조종사들도 보내었다. 케네디가 암살당한 뒤에 대통령이 된 린던 존슨은 미국의 베트남 참전을 대대적으로 확대했다. 그는 1965년 베트남에 무려 15만 병력을 파견했다. 1966년까지 베트남에 파병된 총 병력 규모는 20만이 넘었다. 군인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론조사 기관 루이스 해리스에 따르면 미국인의 3분의 2는 공산주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이 전쟁 종료 때까지 베트남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신뢰를 잃은 리더는 빠르게 무너진다. 1960년대 역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당시 베트남 전쟁이 미국을 양쪽으로 갈라놓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 전쟁은 국민의 격렬한 저항을 초래했고 대대적인 반전 시위를 불러왔으며 그 결과는 사회적인 변화를 야기했다. 전쟁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는 어쩌다가 그토록 강력한 반대로 이어졌을까? 존슨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맥나마라는 베트남 전쟁의 전황을 미국인들에게 솔직히 털어놓지 않았다. 심지어 1962년부터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중이라고 공공연히 발언하고 다녔다. 맥나마라는 저서 회고록에서 당시 미군의 손실을 거듭 줄여서 발표했으며 전쟁의 실상에 대해서 절반의 진실밖에 말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1963년 12월 21일 사이공에서 워싱턴으로 들어온 뒤에 나는 언론에 솔직하게 전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당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왜 더 공의 군사적인 활동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진실하지만 그 뒤에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는 남베트남 정부의 작전 계획을 검토한 결과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가장 또는 거짓. 그때는 그의 말을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한나라를 이끄는 정치 지도자들을 불신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인들은 그의 말과 현실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젊은이가 정지되어서 베트남으로 떠났지만 그들은 연폐했다. 사람들은 정부를 믿지 않기 시작했다. 맥나마라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잘못을 인정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결정한 케네디와 존슨 행정부 인사들은 이 나라의 전통과 원칙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 그 가치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했다. 정말로 큰 잘못이었다. 케네디 대통령이 문을 연 희망과 이상주의 시대를 잊혀던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사용하는 혼란 속에서 불신과 냉소주의로 마감이 됐다. 리더는 신뢰의 법칙을 깨뜨릴 때마다 대가를 치른다. 또한 이들을 따르던 사람들도 함께 고통을 겪는다.
1960년대 미국에 생겨난 사회적인 불신의 분위기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기업, 종교,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이르기까지 여파가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 왜 그럴까? 리더들이 신뢰를 깼기 때문이다. 성품, 신뢰 문을 여는 열쇠. 세상의 모든 것은 리더십에 따라서 상승으로 초래하는 법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리더가 우수한 능력과 훌륭한 가치관을 입증하면 모든 것은 상승한다. 반면 리더가 능력이 없고 가치관이 부실하면 모든 것은 추락한다. 왜일까? 능력이 부족한 리더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가치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 그의 성품이 부족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우수한 능력과 훌륭한 가치관을 갖추지 못한 리더는 아무도 따르지 않는다. 조직의 비전이 머리이고 조직의 사명이 심장이라면 조직의 가치관도 영혼과 같다. 누가 영혼 없는 조직의 구성원이 되고 싶어 할까? 신뢰는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이야. 자칫 무시하고 넘어가기 쉽다. 주머니에 든 동료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리더가 우수한 능력이나 훌륭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좋은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동전이 쌓인다고 하자. 반대로 리더가 나쁜 결정을 낼 때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동전을 나누어줘야 한다. 모든 리더는 주머니에 어느 정도의 동전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자리를 만난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동전의 개수는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리더가 계속해서 나쁜 결정을 내리면 동전은 계속해서 주머니에서 빠져나간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또 나쁜 결정을 내리고 나서는 주머니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는다. 동전은 모두 떨어지고 없다. 마지막으로 저지른 실수가 크든 작든 관계가 없다. 이는 이미 늦었다. 동전이 소진되면 리더로서의 수명도 끝이다. 펩시콜라의 설립자로 회장과 CEO를 역임했던 그레이그 웨더럽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정직한 실수에 대해서는 참고 넘어간다. 하지만 리더가 한순간이라도 신뢰를 곁들이면 되돌리기 어렵다. 신뢰를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 상대를 속여서 넘길 수는 있어도 동료나 부하 직원들을 속이기는 절대 불가능하다. 성품과 능력은 항상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미 상공협의회 위원장을 지낸 다인슨이 헤이리거는 이렇게 말했다. 성품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 중에 하나다. 이 원칙 앞에서 미국의 역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앞으로 미국이 국가로서 살아남는다면 그 이유는 다른 나라보다 더 똑똑하거나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내적으로 강인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분열이나 붕괴를 초래하는 내적, 외적 세력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성품밖에 없다. 좋은 성품과 훌륭한 가치관은 신뢰를 갖고 신뢰는 리더십의 바탕이 된다. 이것이 신뢰의 법칙이다. 당신의 성품이 비추는가? 리더십은 비유하면 사람들을 여행에 데려가는 것과 같다. 리더의 성품이 어떤가에 따라서 앞으로 펼쳐질 여행의 내용이 결정이 된다. 리더의 성품이 훌륭하다면 여행이 길어질수록 모두가 즐거워하겠지만 리더의 성품에 문제가 있다면 사람들은 여행이 길어질수록 그 음식은 경험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왜 그럴까? 신뢰할 수 없는 리더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리더의 성품은 사람들에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꼽으면 다음과 같다. 성품은 일관성을 보여준다. 내적으로 열약한 리더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린다. 지속적인 변화를 주도할 뒤심이 부족한 탓이다. 미국 프로농구 연구에서는 컨디션이 좋은 날에만 일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많은 일을 이룰 수가 없다. 사람들은 리더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른다면 어느 순간부터 그를 리더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성품의 일관성을 잘 보여주는 리더 중에서도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다. 모든 사람이 종교와 관계없이 그를 신뢰했다. 왜일까? 그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의 고결한 성품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다. 성품은 잠재력을 보여준다. 영국 정치가이자 몰리는 누구도 성품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성품. 나쁜 성품은 째깍거리며 들어가는 시원 폭탄과도 같다. 나쁜 리더의 성품이 훌륭하면 사람들은 그를 신뢰한다. 성품은 존경을 보여준다. 내적인 성품이 부족한 리더는 외적인 존경을 받지 못한다. 오래전에 남북전쟁이 있으면서 조세조 54연대의 연대장이었던 로드 골드쇼 대령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제작된 적이 있다. 줄거리 일부가 각색되긴 했지만 영광의 깃발이라는 제목의 이 영화는 쇼 대령이 부대원들을 끌고 남북전쟁에서 싸웠던 실제 이야기를 다루었다. 이 영화는 북군이 사상 최초로 흑인 병사들로 구성된 부대를 설립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백인 장교였던 쇼 대령은 지휘관으로 부임해 흑인 병사를 뽑고 백인 장교를 선발해 병사들을 군인으로 키워냈다.
그는 부대원들을 혹독하게 훈련시켰다. 부대의 실적에 따라서 북부 지역 출신의 수많은 백인 군인과 시민들의 마음속에 흑인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쇼대령과 흑인 병사들 사이에는 서로에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났다. 훈련이 끝난 지 몇 달이 지나고 54연대의 부대원들은 싸워서 캐롤라이나의 남군 주둔지 와그너의 여세를 공격하는 전투에 참가하게 되었다. 쇼대령의 정기를 지휘하는 러셀 덩컨은 이 전투를 이렇게 묘사했다. 쇼는 최근 들어 능력을 증명하라는 최후의 외침과 함께 앞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돌격 앞으로라고 소리쳤다. 몇 년 뒤에 이 전투에 참전했던 한 병사는 열심히 싸웠던 이유가 쇼대령이 앞장서서 부대원들을 지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고 24연대의 부대원 600명 중에서 절반이 전투에서 부상당하거나 포로로 잡히거나 목숨을 잃었다.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 와그너 요새를 빼앗는 데 실패했다. 첫 공격부터 용감하게 부대원들을 이끌고 요새의 승격 위에 올랐던 쇼대령은 부하들과 함께 전사했다. 그러나 남은 부대원들은 쇼대령의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모습에 더욱 그를 존경하고 으르르게 되었다. 전투가 끝난 지 2주 뒤에 54연대의 엘버너 서피셔 상선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싸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영명한 대령님의 복수를 하고 싶기 때문이다. 스네로 빅터스 CEO 제임스 밀런이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몸은 땅에 묻히지만 그의 성품만큼은 묻히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들과 함께 무덤에서 걸어 나온다. 거짓이 아니다. 인간의 성품은 육신보다 오래 남으며 결코 땅에 묻히지 않는다. 최후까지 훌륭했던 쇼 성품은 부대원들의 존경심을 끌어내었고 비즈니스를 성공일로 이끈 존경의 힘. 리 캔들이 또 신뢰 법칙을 지킴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생긴 자동차를 자랑하는 몇몇 상급생들에게 자동차 경주 트랙에서 실력을 겨뤄보자고 도전장을 던지는 장도 있었다. 14살 이주디에서 엔진 수리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차지했다. 그런 사람이 자동차 사회에 뛰어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핸드릭은 중고차 매장에서 사회생활을 했고 23살이 세던 해의 매장의 책임자로 승진했고 3년 뒤에 제너럴 모터스가 그에게 다른 도시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쉐비 딜러너를 인수보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그는 이 매장을 성공시키면 더 큰 규모의 딜러십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1976년 그는 자산을 처분한 돈으로 망해가던 매장을 사들였다.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문을 열어서 성공을 얻으자 지금도 약속을 지켰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오늘날의 리 캔들의 오토모티브 그룹이다. 이 그룹에는 현재 그가 소유한 130여 개의 딜러십 업체가 모여 있다. 핸드릭의 자동차 경주에 대한 사랑은 식은 적이 없다. 1985년 그는 직접 레이싱팀을 조직해서 핸드릭 모터스포츠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의 팀은 나스카 대회에서 13번이나 우승컵을 들어올렸는데 대회 역사상 그렇게 많은 타이틀을 따낸 팀이 없었다. 2017년 핸드릭은 나스카 명예의 전당에 유승했다. 핸드릭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신뢰였다. 신뢰. 조영은 수익보다 먼저 사람이었다. 핸드릭이 사업 철학의 실험에 오른 것은 코로나19 기간이었다. 2020년 3월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자 많은 자동차 업체가 직원들을 감원했다. 핸드릭의 업체 동료들은 전체 인력의 20%를 줄였다. 하지만 그는 그들까지 똑같은 길을 걷지 않았다. 핸드릭은 1만 1천 명이 이르는 직원들에게 단 한 명도 감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사지를 틀어서 직원들의 월급을 주었다. 그러자 직원들은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을 머리에 대고 공략하기 시작했다. 나는 직원들이 가장 나의 큰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의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당신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생기도 그들과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핸드릭은 자기 돈으로 여러 달 동안 직원들의 급여를 지불할 각오를 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나서 업계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했다. 다른 업체들은 부랴부랴 조직을 재고쳐나가고 법석을 떨지만은 핸드릭이 소유한 딜러십들은 이미 8기통 엔진을 달고 경주에서 저 멀리 앞서 나가고 있었다. 2020년 핸드릭에서는 창업 이후에 가장 큰 수익을 올렸다. 사람보다 수익을 중요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수익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수익이 저절로 따라온 겁니다. 당신의 조직 구성들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에게 신뢰를 느끼고 있는가? 당신의 능력과 성품을 믿는가? 당신이 어려운 시기에도 훌륭한 가치관을 지키며 실천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할 일이 많다. 신뢰의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신뢰는 리더십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신뢰의 법칙, 실천 매뉴얼. 사람들이 당신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당신의 성품을 개선할 방법은 진실성, 진정성, 자기 교열. 과거에 누군가의 신뢰를 깨뜨린 적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먼저 할 일은 상처를 입혔거나 배신한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이다.